안녕하세요, 프란사씨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조금 오래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형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할 종목은 회사는 동양고속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기사님 버스 언제 출발해요? 라고 한번 정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동양고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양고속을 조금 떠올리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모임이나 이런 나들이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모임이나 나들이 수요에는 이런 전세버스 수요가, 뒤따르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주위를 둘러봐도 이제 하나둘씩 산악회도 가시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풍을 또 공교롭게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리오프닝과 나들이 수요, 그리고 모임 수요가 같이 맞물리면서 고속버스 수요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살펴보게 됐고요.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은 이런 전세 콜버스 수요가 어느 정도 이 고속버스 회사들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내용들이 매출에 기여하는 수준을 알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고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27,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약 30% 정도 하락을 한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은 한 530억 정도로 소형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코스피 주식이기 때문에 이 손실이 4년 이상 지속됐을 때 상패 심사 대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수익이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덜한 부분, 코스피라서 걱정이 덜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3년차 기간 동안 고속버스 회사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좀 살펴보면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어, 뉴스 기사인데 보시면 일단 360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수요가 감소했다. 그리고 감소율이 특히 지방으로 향하는 노선들이 크게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20%가 운행 중단을 아예 해버렸고 고속버스는 13%가 운행을 중단을 했다라고 좀 돼 있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좀 발췌해 보면 가장 많이 감소한 노선은 수원역행 버스고 이거는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아무래도 시간 예측이나 이런 막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도시철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좀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고속버스 노선 중에서는 김해가 제일 많이 줄긴 했지만 김해 외에도 서부산도 있고 여수도 있고 순천도 있고 이런 지방 도시들이 다 여객 수요가 급감한 걸 좀 볼 수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매출의 급감이 있었고 피해가 심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코로나 이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반등할 수 있는 수요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동양고속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사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교통카드 빅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면 고속버스 통행량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속버스 통행량을 19년 4월부터 22년 4월 그러니까 매년 4월의 통행량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19년 4월을 100%로 봤을 때 20년 4월이 52%였고 21년 4월이 57%, 그리고 22년 4월이 70% 정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서울에서 전국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통행량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년 대비해서 약 70% 수준의 고속버스 통행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여기다 이제 현재 코로나 이전 주가에 약 0.7을 곱하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슷하게 나와서 이 부분이 이런 고속버스 통행량으로 주가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고속버스 통행량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약 70% 수준까지 올라온 수준이다. 그리고 20년대에는 50% 수준까지 급감했는데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과 이제 방역 해제가 되면서 7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저희가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사서 해보는 의심이랄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게 정말 정상으로 돌아올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가 제가 든 생각이 고속버스가 정말 리오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사서 해보는 의심이라고 좀 제목을 지었는데 첫 번째 고민이 드는 거는 이 지방 소멸이에요, 사실. 이 그림을 보더라도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소멸 위험이 높아진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는 다 녹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20년을 보면은 수도권과 일부 광역도시를 제외하고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 내지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가 고속버스 수요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고향에 계신 뭐 기성 그리고 귀경 하는 수요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사실 농촌이나 이런 그 소도시나 이렇게 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말은 그 지역사회 자체가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게 돼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렇게 치면 그분들이 늙어서 어느 시점에는 돌아가실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귀성 행렬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오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 인구는 젊은 층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속버스의 수요가 귀경, 귀성 측면에서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물론 중장기 관점입니다. 중장기 관점. 두 번째는 대체제 관점에서 KTX가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고속버스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 지금 KTX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개통 예정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X가 커버하는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아까도 수인선 개통되면서 수원행 고속버스가 급감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KTX가 개통을 하게 되면 고속버스 수요에 분명히 영향을 좀 끼칠 것이다라고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들 말고도 고속버스로만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철도가 고속버스 수요를 완벽히 죽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요런 지방 소멸이랄지 아니면 KTX 대체제 부상이랄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고속버스 수요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1000명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2.06명당 한 대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가용이 고속버스를 대체하는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고속버스 수요에 조금 악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하지만 역발상도 가능한 게 할 게 뭐 크진 않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 소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막아야 될 이유도 있고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화가 정부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이런 노선들을 유지할 요인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일본 사례를 좀 보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이 지방으로 가는 고속버스들의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시키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이 보조금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지방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실 경우에 그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분명히 뭐 불편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건강 관련된
의료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아직까지는 지방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역발상적인 생각도 해보는데, 어, 추세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사회 변화상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이런 보조금을 기대하고 투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숫자를 좀 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뭐 코스피를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영업이익이 2년째 마이너스 200억 수준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62억이기 때문에 올해도 적자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다행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분기 62억이면 지금 연간 220억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조금 흑자 전환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좀 늘어나서 이런 부분은 좀 희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난번 인바디와 마찬가지로 버틀로를 통해서 한번 동양구석의 숫자를 시각화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보시면 매출액은 유사한 수준이었고 19년까지 19년에 살짝 올라간 있었고요. 시가총액은 이때부터 이렇게 쭉 줄어들다가 코로나 기간 때 쭉 내려간 걸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년에서 19년에서 조금 반등하고 단기순이익도 반등해서 사실 매출이 크게 늘진 않았지만 18년에서 19년 갈 때 여러 가지 숫자들이 좋아지는 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동양구석이 코로나가 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8년에서 19년 갔을 때 요렇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반등했고 영업이익도 반등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 동양고속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오랜만에 턴어라운드의 이런 그림들이 보여지는 그런 추세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이게 좀 망가져 버렸고요. 자본 총계나 부채 같은 경우에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8년에서 19년 가면서 부채 비율도 낮아졌고 자본 총계는 뭐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채도 내려갔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18년에서 19년 가면서 회사가 많이 좋아지는 그림이었는데 보시다시피 20년 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나빠지는 그림을 좀 저희가 좀 볼 수 있고요. 18년, 19년 가면서 숫자가 이렇게 좋아졌던 이유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현금 흐름도 물론 18년에서 19년 가면서 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ROE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19년에 거의 역대급으로 요금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8%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ROE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숫자를 조금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강력하게 좀 발휘한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많은 숫자들이 18년에서 19년 가면서 5년, 6년 만에 가격 인상이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마련돼. 그런 코로나 이전의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을 살펴보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가로 당연히 반영을 시키겠지만 이 수준으로 예전 대비해서 이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보면 그런 부분은 좀 회의적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1650원 하던 게 지금 1940원이면 지금 한 300원 정도 오른 건데 이게 한 10% 후반대 16% 정도 될라나요? 16%가 올랐기 때문에 이 16%를 가격에 전가하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원재료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모든 인플레 때문에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리지만 이거를 단숨에 16%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PER은 뭐 적자기 때문에 좀 보기 힘들고, PBR 밴드를 보면, 사실은, 동양고속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자산주 여부도 좀 추가적으로 볼 예정인데, 보통은 0.5배에서, 0.8배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후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퍼가 0.6배이기 때문에, 최고치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룸이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얘가 지금 0.6배라고 해서 예전에 PBR이 뭐 2배, 뭐 1배 이상 받았냐. 그렇진 않기 때문에 PBR만 가지고 이게 저평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의 30%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PBR 관점에서도 약 30% 정도 룸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완전히 좀 저평가는 아닌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면, 마찬가지로 18년에서 19년 가면서 이익률 같은 숫자들은 많이 늘어났고요. 손익률이나 영업이익률, 요금 인상을 하면서 늘어났던 좀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고,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판관비 비율이 18년, 19년 가면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년에서 19년 가면서 이 요금 인상도 요금 인상이지만 전체적으로 업황도 그렇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좀 망가져 버렸고, 다시금 이런 것들을 18년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양고속에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숙하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매출액 성장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5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뭐 8% 정도 했기 때문에 업황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을 8% 올렸는데 예를 들어 매출 성장이 요 정도 나왔다는 거는 업황도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이익 성장도 아까 8% 올렸지만 230% 정도 됐기 때문에 업황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다. 동양고속 CEO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코로나가 아쉬운 타이밍에 작용을 했다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18, 19 좋았다가 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재무 현황도 마찬가지로 비치 비율 올 18, 19년 기점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들은 18년 대비해서 19년이 매우 좋았고 20년의 코로나에 의해서 완전히 좀 망가지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숫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직원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동양고속의 반등을 결정질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수요가 반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동양고속이 PBR 0.6이기 때문에 자산주로 판단을 하고 조금 접근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좀 저희가 답변을 해봐야 동양고속의 반등을 좀 개인적으로도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회사에서도 이 1분기 사업보고서에 써 있는 내용을 좀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보시면 시외버스와 철도 등의 경쟁 심화와 인건비 유류비 상승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송 인원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차를 감행했고 이용객이 많은 쪽은 주말에는 늘리고,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버스 회사들이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을 독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면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대구에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터미널과 서울 고속터미널을 독점적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터미널에서도 수익이 좀 나오는 구조로 좀 돼 있는데, 운송 매출 대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선 양수도를 통한 수익 극대화 노력, 그리고 프리미엄 고속, 그리고 고급화,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하고 대중교통 육성이라는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하는 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제가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도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리오프닝 모멘텀은 가능하지만 중장기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는 만약에 고속도로 회사가 반등을 하려면 관광 쪽으로 좀 특화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형님들 중에 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동양고속에 장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마음 편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지방 소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대체제들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비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주주분들 입장에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판단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를 좀 보면 그 윌러라는 회사가 고속버스 회사가 매출을 턴어라운드 시켰는데 결국에는 관광 특화 그리고 고급화를 통해서 이 매출 턴어라운드를 시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 해서 사람들이 편안히 잘 수 있고 이런 가운데도 가림막을 해서 독립성을 좀 보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독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시트 간에 이렇게 좀 공간을 확보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했고 이런 고급 예를 들면 비행기 1등석과 같은 형태의 코쿤 시트를 마련해서 고급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광버스들을 특화해서 지역사회하고 협의해서 특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관광과 고급화를 통해서 이 회사는 매출을 턴어라운드 시켰는데 기사를 살펴보면 일본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게 결국에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일본의 대중교통에 대한 기사를 발췌한 내용인데 요약을 해보면 시외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외 교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교통의 질이 삶의 질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료 서비스를 도쿄에 와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라고 좀 돼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기사를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고속버스 수요, 그러니까 특히 지방으로 가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일본사를 참조하기도 했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가 존재한다. 분명히 고속버스 회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투자를 하시려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부에서는 동양고속이 토지가 250억이 있고 건물이 85억 그 다음에 고속버스를 합치면 245억 그래서 이게 594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531억인데 지금 사실 토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부가가 현 시세 대비 적게 잡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총 대비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가 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싸이가 이제 고속버스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좀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